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참치 본부장님,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앵커라고 해야 되나 뭐라겠지 진행을 하시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 아유, 근데 사실 좀 아쉽다. 우리 요 멤버는 원래 소주 한 잔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난상 토론회도 참 재밌을 일. 그러니까 아니 멤버인데요. 우리 원래 저 이거 섭외 받았을 때 뭐 야식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먹으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피디님 언제 우린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피디님 제 눈길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얘기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약간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목도리를 하셨는데. 네, 목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요즘. 그래요? 아유, 우리 본부장님 컨디션도 안 좋은데. 네, 방송을 할 때마다 자꾸 목소리 갈라지셔서. 그래도 말씀은 하실 수 있죠? 아, 네. 예. 뽑아 먹을 건 또 뽑아야 되니까. 네. 빨리 들어가시죠. 네, 빨리 들어가시죠. 예. 네, 들어가시죠. 네, 그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게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거예요? 파월 의장 때문에 빠진 거예요? 둘 다 때문이고.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더 강하다. 돌파 감염이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12월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으로 접어드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올해 연초를 좀 되돌아가 볼까요? 1월 달 한국 시장이 막 한 달 만에 거의 10% 상승. 잠깐. 예. 그러면서 다들 한국 이제 엄청난 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 지나고 나서 한국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그죠? 연초 대비 마이너스. 미국은 거의 20% 상승.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들 많은 분들께서 뭐 저는 어차피 해외 투자 쪽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한국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힘듦을 경험했죠. 그래서 뭐 우리 각도기님과 거의 우리 한 몇 주 전에 그 방송을 만들면서 그죠? 한국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엄청난 토론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느꼈던 게 뭐냐면 11월 30일 날 시장을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30일을 딱 전환하면서 12월 넘어갈 때부터 한국 시장의 좀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ISA 상품이 2023년부터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세금 혜택 같은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올해 보여준 모습은 옛날하고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배당을 줄 건지는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구했던 사항이 배당 성향, 지배구조 문제 변화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3월이 되면 대선도 끝나고, 그러면 어쨌든 안 좋은 뉴스에서 호재와 악재 쭉 나열했을 때 악재가 훨씬 많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레버리지 3배짜리를 들고 있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이제 제가 팡을 3배짜리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팔고 한국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생겼었어, 어제. 근데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저께 6% 오르고 오늘도 지금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조금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을 전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내년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다. 한 해로 놓고 보면. 지금 보통 미국 시장은 좀 사이클을 따라가는 편인데, 내년이 대선 끝나고 2년 차잖아요. 2년 차. 그렇죠. 미국은. 네, 미국은 2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2년이 제일 퍼포먼스가 안 좋은 해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 네. 내년 1월 11월 달에 아까도 그쵸. 얘기했지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계속 잘 하려면 3년차, 4년차가 좋아야 되거든 시장이. 미국 시장은 자본 시장이 워낙 뭐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국민의 60%가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그 퇴직연금과 모든 것이 다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혹시나 4년 차에 마지막에 그러면 다시 재선임 그러니까 재당선이 되기 어렵겠죠.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좀 민주당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웰 의장이 왜 저렇게 살짝 바뀌었을까?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2년 차에. 좀 미리 빼놓는다. 그리고 타이밍도 맞고 우리가 전에 사이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테이퍼링 이슈 나왔었을 때 약간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전후로서의 또 제법 큰 조정.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는. 네네네. 그게 딱 내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내년이 지금 이게 파웰 의장도 지금 이제 연임을 했으니까 네. 맞아. 태도 바뀌었죠. 연임되면서 태도 바뀌었어, 확실히. 네. 일부러 바꾸는 거죠. 지금은 연임이 되고 나서 다음번에 또 할 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미리 자기가 어떤 그 머니버링을 해야지, 마사징을 좀 해놔야죠. 우선은. 네. 언젠가 거품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거품 안 터져야지. 그럼 지금 올라버리면 당연히 터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는 저는 미국 시장은 뭐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 못하면 네. 또 한국 버리고 미국 갔다가 종목 잘못 골라놨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종목을 잘못 고를 확률은 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종목 잘 골랐어요. 제가 볼 때는 네.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죠. 네. 미국 주식은 종목을 굉장히 잘 선택했죠. 테슬라. 테슬라 그다음 뭐 뿐만 빵 아니라,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종목 잘 고르셨었어요.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고르셨었어요. 근데 올해 주구장창 흔들어 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펀디멘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외국계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자꾸 흔드는 부분도 있고, 뭐 윈터스 카밍 맨날. 근데 왜 윈터는 이제 또 안 오는데? 뭐 아무튼 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 마이크론이 안 좋았어요. 올해. 네.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마이크론의 PBR이 1.6배란 말이지. SK 하이닉스가 1.2배야. 큰 회사인데 더. 네. 경쟁력이 더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 거와 한국 시장에 있는 게 왜 차이가 나냐 이거지. 그거는 결국 지배구조 문제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탑 1, 2가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배구조 문제를 없죠. 네. 이 두 회사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네. 예. 내 말이.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배구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그 지배구조 문제를 안 일으키고 따라갈 거다. 선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바랬고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했는데 잘 완전 안 돼. 반대로 가버렸죠. 잘 안 돼. 이쪽을 밀어버리고 그렇지. 2차 전지 쪽에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놨죠. 사실 지배구조 문제는 아주 엿을 매겨 주셨죠. 네. 그래서 올해 진짜 엿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수도 또 없다. 제가 요 얘기는 전에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좀 워낙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미국 시장을 운영을 하게 된 계기 부분이
한국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안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상 뭐 프롭데스크든 뭐든 다 네. 월간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그죠? 그 모멘텀 투자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운영 구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려면은 그 투자자분들을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면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에 확연하게 근거에서 따라가거든요. 움직이니까. 예. 네. 그곳을 또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 흔들 수도 없어. 그 주식들을. 사이즈가 크니까. 한국은 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하다 보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배구조 문제가 없고 이 주식이 펀더멘탈에 맞게 움직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선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뛰어넘으려면 미국 주식 하면 돼.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쪽이 안 움직이면 이쪽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 특히 이제 2023년부터 양도세 부분이 변하니까 네. 그게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관련된 쪽이 주식을 투자를 좀 열어주는 그런 물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박사님? 퇴직연금이요? 네. 디폴트 옵션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주식을 제한적으로 지금 제한- 사게 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열어주지 않겠느냐. 열어주죠. 근데 ISA는 열려 있죠. 네. 직접적으로 알 주식을 뭐든 ETF든 R 주식이든 하여튼 주식 편입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퇴직 쪽에서. 지금 퇴직연금에서 ETF는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네. 주식 투자는 아마 안 되죠. 열어주기는 네, 그거는 아직 안돼 쉽지는 있어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이렇게 운용을 해주는 약간 TDF 비슷한. 네네. 근데 그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간에 그동안 예금성 자산에 잠재하고 있던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그렇죠. 올 수 있는 통로들이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래,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돼요? 그 퇴직 규모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확인은 해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숫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DB형, DC형 했었을 때 DC형은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분이고 네. DB형은 그냥 이제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게 네. 맡기는 건데 회사에 맡겨놓으면 대부분 다 안전한 자산 위주로 그렇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예금하죠. 지금 DC형하고 DB형의 비중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7대 3 정도 돼요. 내지는 8대 2. 그러니까 DB가 더 많다. DB가 훨씬 많아. 어허.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안전자산에 잠재가 있던 퇴직연금이 조금 이런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좀 올 통로 역할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총 많이 규모가 대략 이 퇴직연금 그거 지금 제가 숫자 IR 좀 봐볼게요. 저가 되죠. 생각하는 수십조. 수십조가 넘는 10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30년 50년 가면은 국민연금 규모랑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맞먹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긴 그러니까 한데 사실은 보니까 제가 이제 개별 그 기업 주식을 해도 예를 들어 그 총 시가총액 대비 규모가 5% 넘어가는 순간 그 매입이나 매도 하려고 하는 자금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는.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한국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올해 이제 1000만 시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다 빠져나와서 주식을 안 하게 될까 봐. 이번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투자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생각해서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올해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오늘부로. 네,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예금하고 네. 어쨌든 수익성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 특히 젊은 세대가 투자를 안 하면 네. 안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전에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시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홍콩에 있는 그 펀드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젊으신 2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려고 막 수십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겨우 직장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계약직이고 계약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거고 월급은 정말 엉망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젊은 분들이 직장을 얻기가 정말 어려운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까지 못하거나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런 분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만 돈이 몰리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도 그 시장도 당연히 뭔가 가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이 타이틀을 보시면 닭한버블 재현 메타버블 시나리오 뭐 결국은 이 NFT 얘기 우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그 시장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 새로 주식에 들어오시는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20대 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업앤다운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죠. 네. 그러려고 저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네,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왜요? 아니 아까 되게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준비하신 자료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하실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 하시죠. 중간중간 하시죠. 네. 예, 예, 자, 다 그러면은 필요 없고. 편하게 제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 편하게 우리가 네. 지금 결론은 왜냐하면 솔직히- 이 내용들은 예. 저도 제 유튜브가 있고 네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은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한국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변화가 거고 있었죠. 굉장히 큰 그다음 변화예요. 미국 시장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 타이밍이 네. 어떻고 하기 네.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런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인데 10시까지인데 제가 네.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거 계속 해봤자 아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네, 바라는 바지 덮고 또 네. 오늘 지금 우리 네. 각도기님도 10시 넘어가면 택시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좀 질문도 좀 하고 우리 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의 장점이 또 쌍방향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 유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제가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서 쭉 해주신 말씀이 원래 우리 유 본부장님은 당연히 이제 국내 투자하시지만 글로벌 투자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의 하나의 지역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봐오셨던 거고 그렇죠. 원래 메인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 저는 사실 오늘 조금 의미가 깊은 게 본부장님 입에서 이제는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봐야 될 것도 같아요. 라는 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모습도 제가 아까 2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좀 며칠 조정받는데 우리 시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시장 빠져 있어가지고 저도 막 출근할 때 싫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막상 가면 막 양봉을 막 지금 이틀째 일으키니까 이거 뭐지? 상당히 뜬금없다고만 많은 분들이 느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는 무엇인가? 이게 헷갈려. 이게 지금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냐. 근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 조금 희망이 생기긴 했는데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죠. 지켜보긴 그렇지, 해야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양도세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물량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지. 네. 그 외국인들이 빠삭한 이 파생을 열심히 하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걸 갖다가 낮은 가격에 받아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12월 안에는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12월 1일이냐 아니면 뭐 12월 중순이냐 네. 이거의 차이였던 거잖아요. 자, 본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요거 여쭤볼게요. 궁금해 진짜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왜 미국 시장 잘 나갈 때 우리 못 나갔었는데
뭐가 바뀌었기에 지금 미국 시장 조정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지 너무 그리고 어려운 질문이 너무 이게 어려운 지금 질문이에요. 이제 추세로 좀 굳어질 수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되는지. 자, 뭐가 바뀌었는지의 질문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가 질문이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 몇 달 전에 몇 달 전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서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제가 KBS 나가가지고 KBS 유튜브에 나가서 한국 시장에 대한 연말에 대한 전망 얘기를 하셨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다. 네. 3천 못 넘을 수도 있다. 3천 정도밖에 못 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연말에 이 실적이 지나가고 나서 배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외국인들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또 양도세 부분 때문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지나가고 나서 배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지배구조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내년에 장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죠 지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를 네. 자꾸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너와 소액주주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자꾸 틀린 모습이 나와버리면 이건 계속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거 디스카운트 요소잖아요. 첫째.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변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이 아무튼 그 물적 분할하면서 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그건 아닌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주주 친화적이에요. 암만 노래해도 배당금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주주 친화적이야. 그렇지. 암만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났잖아. 우리는 신기하게도 뭐 대부분 다 연말에 한 번 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도 변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싸게 살려면 흔들어 놨다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흔들었습니까 이번에? 제법 많이 흔들었죠 외국인들이. 그건 지금 흔들고 난 다음에 지금 싸게 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흔들라고 살살 꼬시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흔들 만큼 흔들었죠. 이제 12월이 다 지나갈 때가 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7만 원에서 안 빠져. 예.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올해가 뭐예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좋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은 갔죠. 미국 시장은 갔죠. 예.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다고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는 틀렸으니까 인정을 해야죠. 근데 너무 싼 거지. 반도체 좋죠. 지금 좋아요. 실적 너무 좋고 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주가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 돌아선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장의 시초가 계속 떨어져서 11월 30일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 시장이 언제 변화의 조짐은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루에 8% 오른 날 바로 그날부터 뭔가 분위기가 턴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한국 시장은 그때도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서 무슨 뭐 이런 테마 쪽으로 쫙 쏠리면서 네. 시장 수급이 완전 전멸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그때 딱 그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주도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계속 테스트했어요. 그게 거의 한 보름 한 달 정도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딱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한 종목에 5천억씩 샀죠. 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요런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아주 좋은 모습이 되려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안 돼. 또. 그렇죠. 미국 시장 빠지는데 우리가 혼자 가는 그렇죠. 건 한계가 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빠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많이 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매년 16%씩 막 20%씩 오르던 이 시장이 내년도에는 한 자릿수만 오르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은. 네.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미국 시장이 이번에 이
닷컴 버블 시기 때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즉 3년차 4년차 임기 네. 바이든 대통령 이때 큰 폭의 상승이 오면 거품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정말 깨지는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의 초강세예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제가 조금 첨언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미국 시장은 그냥 쏘쏘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 한국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조금 답답했던 흐름을 좀 갭을 메꾸는 듯한 전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왜 이제 그런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과거에 사실은 뭐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한 게 과거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갖고 네. 이거 비교할 것도 없긴 한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 많이 풀었다가 이제 그 테이퍼링 했던 2015년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는 어쨌든 테이퍼링 할 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미국 위의 신흥국 시장은 부진했던 우리의 네.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뭐 내년도 넘어가면 더 가속화한다고 저러고 또 금리 인상도 미국이 빨라질 수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 와중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요거가 저는 사실 조금은 그럴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3년이 테이퍼링 이슈 나왔었고 그죠? 네. 2013년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2017년인가 한번 확 튀고 계속 안 올라다가 결국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 한번 하고 그러고 끝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안 되려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 또 안 되려면 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보면서 판단해야죠. 아 근데 변화가 아니 저는 제가 괜히 좀 이렇게 좋은 저하고 원래 의견이세요. 본부장님 되게 친해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직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운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더 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뭐 한 어떤 뭐 접근성도 있기도 하고 근데 요 며칠 동안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고소하고 저도 좀 좋기는 한데 헷갈려. 이게 좀 찜찜한 거야. 헷갈리죠.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변한 게 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 모양 곡골로 갈 근데 거라는 이 얘기죠. 생각을 하자고요. 변했잖아. 뭐가 변했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변했잖아. 그걸 변화라고 볼 수 있나요? 삼성전자, 변했죠.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그 흐름에 맞춰가는 건 맞죠.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거버넌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국제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네. 두 회사는 제가 볼 때 흔히 말하는 뻘짓 안 했죠. 아니 잠깐만.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약간 제가 되게 파이터 되셨어? 어그레시브한데 네. 괜찮아요. 아니 지금 그게 요 며칠 변했어요? 지금 외국인이 10월까지 팔다가 11월에 샀는데 10월하고 11월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했다고요? 아니죠. 아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그랬던 원래 회사고. 변했죠. 그럼 그동안은 왜 팔고? 나머지 최근에 왜 아니까 사고? 다른 기업들을 쫓아왔어야죠. 다른 네. 기업들이. 예? 아니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이고 SK 하이닉스는 SK그룹인데 네. SK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네. SK그룹의 다른 회사들은 뭔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 그게 SK그룹인데 예. 하이닉스에 대한 디스카운트 똑같이 들어가지. 그 회사가 아무리 뻘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 뻘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삼성 관련된 그룹주 중에서 뭔가 또 지배구조 문제에 이슈가 있는 부분에 행동을 했으면 그건 삼성그룹이잖아. 그 도매급으로 넘어갔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시가총액 1, 2위가 시가총액 1, 2위 아닌가요? SK하이닉스 아직은? 이제는? 1, 2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압도적인 맞아요. 어쨌든 1, 2위가 어쨌든 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회사들은 그 주주들은 네. 뻘짓을 안 당했다라는 거지.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어떤 뭔가가 없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앞단에 거 하나 정리하고 요건 또 반도체하고 엮어서 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배구조 문제만으로는 볼 수는 없고 분명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돌면서부터 시장이 확 바뀌었어. 질이 그 심리가 바뀌었고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요 앞단 뭐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유본부장님 계속 얘기하셨던 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구체화되는 그 시점에 한 3개월에서 얼마 일정한 기간 앞에 미국 시장 한번 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파월 의장 재신임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금리 인상 진짜 할까? 연준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었는데 오늘 보니 내년에 금리 인상 할 것 같은 걸로 분위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의 한 6월 정도 근처까지 당겨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 시점을. 그럼 내년 상반기 어디 즈음 시점에서 미국 시장 한번 조정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이미 그거를 신호를 줬으니 아예 그 내년도 3월 달에 조정받을 거 이양 먼저 지금부터 조정받아. 그럴 수도 있는 걸까? 가능성. 네. 어쨌든 연간 단위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 네. 많이 안 오르는 것 정도 한 자릿수 상승률 따지면 연으로 따졌을 때 내년에 한 5, 6% 정도 오르는 미국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미리 많이 땡겨놨으면 네. 조정이 클 수 있고 네. 미리 안 땡겨 놓으면 조정이 아주 적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언제냐 얼마냐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적 가지고 연결을 해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걱정에 테이퍼링이고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거하고 실적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영업 마진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간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순이익 마진율은 안 빠져. 안 빠져. 네. 근데 분명히 4분기는 제법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빠지는 부분을 반영을 시키는 것을 1월 달에 실적이 나올 거니까. 아, 왜 빠져요? 4분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뭐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코스트가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최근에 코스트 올라가고 그거를 있죠.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시점이 레깅 에펙트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연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어쨌든 빠지긴 빠지는데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지. 조금 빠지지. 지금 12.9%의 순이익 마진율인데 이미 벌써 올해 4, 4분기의 예상치는 11.8%예요. 1.1%포인트가 빠질 거다라고 이미 예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근데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미리 우리가 금리도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마사징을 해야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 네네네. 왜 인플레이션 컨트롤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조금 시간 벌어야 되고. 어차피 좀 빠질 테니까 영업이익 빠질 테니까 어차피 자연적인 조정이 오는 이 시점에 일단 던질 거 다 던져놓고 다 던져놓고 그래놓고 실적이 좀 덜 빠지기 시작하고 봤을 때 영업 마진율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는 내년 상반기에 많이 떨어질 거잖아. 그렇죠? 상반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물가지표. 아니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2분기 넘어가면 이미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 이 9월 달에 10월 달에 올라갔나? 10월 달에 올라간 숫자는 확 빠지지.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6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원래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가 기저효과를 보면 내년도 1분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땡겨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연준을 막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줄어들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면서 판단하겠지. 지금은 이왕 이럴 때 빨리 얘기해놔야죠. 어쨌든 연임 됐고 저는 뭐 파웰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연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연임이 됐으니까 이제 우선 제일 처음에는 우리 빅베트 해야지 먼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테이퍼링 끝날 때도 시점 됐는데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는데 떨어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굳이 테이퍼링이 끝났다고 바로 금리를 올리나요?
아니잖아.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그죠?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보시면 굉장히 2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오늘 뭐 사회고 모시고 네. 모시고 죄송합니다. 사치가 나오네. 그냥 편안하게 우리 오늘 토론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조금 반론. 그 2008년도는 그 양적 완화하고 테이퍼링 한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 시간이 좀 텀이 길었는데 네. 저는 요번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테이퍼링 끝나자마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는 걱정을 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까 그 윤창현 센터장하고 말이 똑같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보면 내년 6월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근데 내년도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분 지금 얘기는 심치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떨어지지. 그러면 그게 자, 만약 확연히 떨어지면 그렇다면 인상에 대한 심리가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상하는 똑같을 것이냐. 이거 보고 얘기합시다. 거는. 그냥 이 차트. 그렇다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닐 거란 말이죠.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게 하겠지만 저는 뭘 걱정하냐면 2004년, 2006년 이때는 산업재 버블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 연준이 분기마다 0.5%씩 올렸잖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였잖아요. 2년 만에 4% 올렸나? 뭐 아무튼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네. 빠르게 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관련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증가. 그죠? 그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가솔린 엔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 넘어갔다고 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이건 팩트죠. 왜 테슬라의 주가가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공장에 직원이 별로 없어. 제일 무서운 게 저거야. 저기 폭스바겐보다 생산 속도가 몇 배가 빨라요. 요즘에 또 뭐 주물로 찍어낸다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다들 얘기하는 게 뭐야? 오미크론 때문에 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게 인건비 상승과 연결이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 연준이 빨리 태클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기업의 오너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진짜 빨리 자동화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무조건 그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장기적인 얘기인데 네, 어쨌든 장기적인 얘기니까. 지금 오케이. 지금은 이게 결론은 안 나지만 우리는 상정은 해드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내년 인플레이션이 내년 6월 달에 바로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방 올 수도 있는 거는 분명히 열렸고. 금리 인상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때 가서 실질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이 지금보다 낮아질 때 곧장 금리 인상으로 넘어갈 것이냐는 사실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상정은 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앞으로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게끔 하는 변화를 일으킬 거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니까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기가 좋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 요소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더라도 그 올리는 속도가 연간 단위로 50bp 정도밖에 안 되면 앞으로 4년 걸려야지 2% 된다는 거죠. 그 2%로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실적이 안 깨진단 말이지. 그건 그렇죠. 네, 지금 애들의 사업 구조를 보는데 뭐 금리 그러면 매년 ROE가 40%씩 나오는 애들이야. 그럼 주가가 안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그 주가가 안 움직였다고 쳐봐요. 네. 북반류가 2년이 됐는데 100% 늘었어. 그러면 당연히 싸 보이기 또 시작하는 거죠. 또 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내년도에 어떤 머니버링이 나올지를 좀 잘 보자. 근데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 하고 하면 시장이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지금 그 연준 파월 의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한 내년도 진짜 6월달에 금리 올린다고 상정을 했을 때 한 3월이나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파월이 급격하게 태도 바뀌어서 저는 오미크론도 오미크론이지만 이게 같이 그 두 개가 상승 작용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12월 달에 미국 시장이 의외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네.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달러가 강세를 안 가. 달러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냥 달러 그냥 달러 달러가? 지수. 금리를 앞으로 올릴 거다? 더 빨리 올리겠네? 그럼 달러가 더 올라야지. 강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을 갖다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게 신흥국 시장이 한번 튀겠구나.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원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위안화 원화를 같이 그래서 계속 그걸 보거든요. 네. 지금 이틀간 있었던 공통점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오늘 자꾸 환율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11월 달에 그 달러 인덱스가 막 96 갈 때도 네. 원화가 안 약했다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바를 어디다가 봐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거를 이번 한국 강세는 근원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반도체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닷컴 버블하고 같은 사이클이 연계가 된다면 네. 그냥 2022년은 그냥 1999년의 재현이에요. 99년도. 그 닷컴 버블에 완전히 그 피날레 하던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걱정은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하고 미국 시장도 같이 급등하고 아무리 뭐 컨트롤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바이든이 그만둘 때쯤 됐을 때 폭락장이 시작된다. 네. 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 엄청나게 시장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미 연준이 그 95년부터 2000년 요 사이클 때 보시면은 IT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95년부터.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릴 빌미를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닷컴 버블이 나버렸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중국이 자 이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는 이제는 금리 내리겠다. 우리는 유동성 풀겠다. 지준율이나 뭐 그러면서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에 완전히 어쨌든 우리나라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퍼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금리가 25%까지 치솟았죠. 그게 지금 20%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때 IMF 터지면서 20%까지 치솟았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들의 그 규모 GDP를 더하면 중국 GDP하고 비슷해. 그때. 그러면 중국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거기다가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시기가 같이 맞물리면 혹시나 모르지만 내년에 큰 버블이 나오면 어떡하나. 아시아 쪽에서요 아니면 전문 양쪽으로 다 나오죠. 양쪽으로 그때는 우리나라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코스닥도 500% 올랐고 나스닥은 278% 올랐고.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오르는 모습이라도 제스처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한 3년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급하게 안 오르면 급하게 안 오르면 네. 근데 급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뭐 금리 못 올린다. 못 올린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할 거다. 유럽 쪽에서도 벌써 대놓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뭐 올릴 생각 전혀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또 거품이 완전히 확 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좀 두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던지지는 마라. 거품이 오던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 오던 지금은 주식은 던질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어쨌든 고점은 아직 보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 본부장님 걱정하시는 거는 내년을 차라리 조금 눌러주면 그 이후에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내년에 확 가버리면 이제 내년 가고 끝나버릴까봐 이제 그 걱정이신 네,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닷컴 버블이 나올 때 시기거든.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예요.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지금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보시면은 95년부터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0.8% 시대에 있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낮은 그 장단기 금리 차의 시대에 있었어요. 그죠?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은 금리 시대에 있으면 미국이 대출을 왕창 늘려. 그러네. 마진이 그러네. 작기 때문에 그럼 그 거품이랑 연결이 돼요. 음. 그게 닷컴 버블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급격하게 빨리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는 0.98 나오지만 지금 0.8이야. 지금 네, 오늘자 네. 0.86인가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시대가 지금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네, 오른쪽은 지금 얘기고 왼쪽은 옛날 닷컴 버블 전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네. 그 장단기 여기에 금리차입니다. 지금 보면 여신 증가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지금 미국 은행에 4%이던 게 지금 7.87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수익성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실적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마진이 떨어지니 양을 늘린다. 그 말씀이시죠? 대출량을 늘려서 그렇죠. 그게 버블에 자, 초석이 그러면 된다. 그 버블 대출을 늘릴 때 어느 쪽으로 대출을 늘릴까요? MBS 저기 부동산 늘리겠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기업 메타버스, 메타버스.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과거하고 다른 게 99년도 때하고 좀 다른 게 소위 말하는 지금 뭐라 그럴까 고속 자본주의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엑셀러레이터 하는 VC 자금들이나 엔젤 자금이라고도 표현하고 하여튼 다양한 표현으로 벤처 캐피탈 자금들이 그때는 없었을까요? 있긴 엄청 했는데 많았어요. 그때도 엄청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천 뱅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종금사 네. 다 BC 했죠. 네. 엄청나게 많이 했죠. 물론 당연해요. 이때는 그 어떤 작은 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쪽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요즘 그렇죠. 요즘 딱 많아요. 그 느낌의 95년, 96년.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러니까 아니 리비안이 뭐 120조 찍는 걸 보면 아니 혁신 기업이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그 닷컴 버블 때하고는 좀 달라. 그런 부분에서 좀 실현성이 다르긴 높고 달라요. 근데 그게 있는데 너무 한 거야. 좀, 이것은. 네, 네. 그죠. 리비안이나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돈을 벌까? 뭐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지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반도체 사이클은 엄청날 거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사지만 메타버스는 좀 사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직 프로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미래로 생각을 한다면 오미크론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가상현실 증강 형식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생겼을 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엄청난 혁신이 올 거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메타버스가 들어오니까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는 영영 안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무조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뭔가 론칭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론칭을 하자. 이렇게 기업들이 다 연결이 돼버리면 그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가 오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은 이게 버블을 한번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 근데 그 닷컴 버블 때하고 되게 비슷한 게 갑자기 순식간에 회사들이 메타버스 무슨 회사에서 혹시 메타버스 뭐
안 해요? 저희는 모르면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네. 얘기가 없네. 여기서 붙이면 진짜 버블이거든요. 여기 끝이지, 저기 뭐. 국책이잖아요. 아니 뭐 저희 모의행위 그렇고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붙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뭘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99년도 때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이름에 닷컴을 붙인다던가 뭔가 인터넷 뭐를 하려고 막 시도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거품이 제법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것을 리드를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란 말이죠. 너무 큰 회사가 너무 큰 회사가 ROE가 엄청나게 높은 회사가 전혀 실적이 없고 전혀 이익이 안 나는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돈을 쓰면은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걔네들의 ROE가 깎이면서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망했어요. 그쪽에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망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어쨌든 저는 하방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품은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요. 그래서 거품이 생길까? 거품이 오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포트폴리오 언제쯤 내가 털고 나와야지?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장내 금리차 보고 여신중과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전에 말했던 6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고 선행 지표가 어떻게 될 거고 계속 지금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장으로 넘어와서 같이 미국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52주 신고가에 포진된 종목 중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장비주들 KLA 탱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이런 회사들 50주 신고가 근처에 다 따박따박 있거든. 여기에 삼성전자 20조 미국에다 갖다 넣는다고 하지. 이러니까 뭐 아주 신났지 장비 업체들은. 이건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 반도체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왜 자꾸 아니, 운용자가 자꾸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셔. 무섭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좋아. 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어떤 스탠스인지를 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스탠스는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패권을 놓칠 수도 없고 다 갖고 와야 돼. 정말 지금 왜 미국의 정부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야, 너 진짜 정말 대단한 일 했다 라고 하고 있겠어요. 왜? 그렇게 자기네들의 자랑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다 잃었었잖아. 일본, 우리나라, 유럽 다 가져갔고 포드 망하고 크라이슬러 망하고 뭐 거의 뭐 완전 거의 창피를 다 당했는데 그냥 앨런 머스크가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 그죠? 그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도체? 이거 지금 앞으로 성장에 제일 중요한 산업인데 이걸 뺏긴다? 중국에?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 계속 비틀 거야. 우리나라를 비틀던 누굴 비틀던 자꾸 미국 쪽에 공장 지어야 되고 뭐 이 흔히 말하는 생태계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메타버스가 들어오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이는 산업이 아니에요. 게다가 실적까지 좋아. 왜냐하면 이미 벌써 다 싸그리 다 망할 때 망하고 남은 애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이 변동성,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린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뭐 윈터스 카밍 했는데 아무리 윈터스 카밍인데 뭐 ROE가 마이너스 갔나? 전혀 아니잖아요. ROE가 마이너스 가면 1.2배의 PBR이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외국 증권사의 매도성 리포트는 조금 의심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약간 의심이 가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인 것 같아. 예. 그렇게 비도덕적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또 음모론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계신 제가 제 지인이고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미국 한국 재미교포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의 생태계를 미국에서 정말
지금 2조 달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대만과 한국이 파트가 되기를 굉장히 프레셔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자기네들의 반도체 가지고 자기네 생태계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포트폴리오의 30%나 20% 정도는 들고 가는 건 아주 컴포터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어찌되었건 11월 중순부터 한국 시장은 거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주도주군으로 설자 안 설까 그걸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만 원 하이닉스는 아예 올랐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7만 원을 깨지 않고 버티다가 12월 전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매수가 집중되면서 오르고 주도주군으로 섰다는 건 얘네 그러니까 이틀간의 흐름은 뭐냐면 주도주군이 세워진 시장은 쉽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도주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디커플링이 미국하고 다르게.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 오른다고 나스닥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네, 미국은 반도체 다 올랐다고 해도 지금 사실 오른 거 많거든요.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 장이 버텨.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제가 왜 편하게 느끼냐면 결국은 옛날에 닷컴 버블일 때는 안 편했어요. 실적이 안 받쳐줬거든. 그렇지, 실적 없었죠. 근데 막 올라가. 근데 사실 페이스북은 좀 불안해.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 실적이 꺾였는데. 네. 메타버스 붙이니까 막 올라가요. 네. 좀 걱정되지만 반도체 주식들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올랐을 때 보니까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뭐 KLA, 뭐 다 막 세 자릿수 상승률이 막 나와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제법 높은 그래서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 중에서 한국 회사들을 다 뺐었어요. 지지난주 투자 레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몇 분들이 이제는 빼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갖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좋게 나오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그걸 자꾸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제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제가 투자 레터를 매주 내보내잖아요. 거기다 한국 주식을 다 붙여가지고 내보냈어요.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포스코, SK 하이닉스 뭐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지금은 저는 많은 분들께서 막 대세 하락장 뭐 미국 금리 올리니까 이제 뭐 자꾸 그런 불안 심리를 조성을 하시는데 저는 기업들의 숫자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다 대놓고 도대체 어떻게 셀을 부르지? 도대체 왜 부르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디램 가격이 7일 연속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 이제 삼성전자 7만 원 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우리 누구야 센터장님 노근창 센터장님 말이에요. 예. 노근창 센터장님 뭐라 하셨냐면 아니 지금 저기 대만에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 빠진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들은 되게 억울해한다. 아니다. 맞아. 근데 자기가 여지껏 애널을 해본 역사상 제조업체 즉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여기와 이 디램 익스체인지로 대변되는 이 유통업체들 간의 시각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디램 익스체인이나 이런 애들이 진짜 절대 강자였을지 모르겠어요. 가격 예측에. 근데 이제는 다 없어졌거든 회사가. 그 얘기도 하시던데 약간 로비 받아가지고 바이어들한테 네. 좀 안 좋게 해서 실제 거래할 때 야 디램 가격 빠진다는데 싸게 줘야지. 노 센터님 그 얘기도 하셨던데. 그러면 이제는 그게 예를 들어 디램 업체가 한 6개 7개만 돼도 통할 것 같은데 3개고 2개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생각 궁금해. 안 팔래. 그렇지. 됐어 안 팔아. 그냥 가세요. 이러면 완전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제조업체의 헤게모니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는 한번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팔면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두려워도 팔지 마십시오 했던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어요. 아니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저는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2014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하면서 팔아야 된다. 뭐 인구 절벽이다. 네, 그때 뭐 굉장히 안 좋았죠. 아 네. 그랬을 때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싼데 이걸 왜 팔아야 되죠? 그냥 잊어먹자 들고 그게 맞는 거였죠. 그때 지금 300% 올랐어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진짜 싸다.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 비교했었을 때. 근데 뭐 시장 점유율이 나빠?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사라질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냥 게다가 배당만 해도 그치? 배당만 해도 뭐 이미 뭐 네.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예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금 수준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맞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다 팔고 미국으로 다 가야 되나요?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국 주식 투자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10억이다. 근데 한국 주식을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1억을 미국으로 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오늘 뭐 역대 가장 그 토론하는 분위기였네요. 그렇죠. 네. 네. 또 박종현 박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문화가 좀 달라지네요. 그게 아까 어떤 네. 분이 사회자가 선을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의 사회자는 그냥 진행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네, 저렇게 또 다들 사실은 하면서 그 경제 금융계의 최고의 논객들을 사회자로 뽑았죠. 네, 대표가 우리 박종현 박사님이시고. 아닙니다. 네. 이 인포맥스 라이브에 아마도 다른 그 방송과의 차별점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원래 두 분 막 피곤하시다고 빨리 간다고 해놓고 나는 언제 끝낼까 눈치 보시는데 계속 얘기를 하셔. 근데 아마도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오늘 사실 저도 제가 좀 헷갈려했던 부분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이렇게 되감기 해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최근 시장에 대한 이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 있고 싶은데 두 분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연합인포맥스 라이브는 지금 이 시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예. 그러시죠. 자,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매일 저녁에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